우리는 북부 영토에 위치한 변방장원의 새로운 영주로서 임명되었습니다. 이미 중세에서 수많은 영토를 관리한 경험이 있던 우리는 단언컨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입니다. 도적이 들끓고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생이 펼쳐진 북부의 미개 적지는 우리의 손 아래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장원에서 시작하여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귀퉁이에 위치한 들판을 번영하는 장원으로 키워내야 하겠죠. 고작 10명의 사람과 최소한의 물자만을 가지고 야생에 도착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캠프 바로 왼편의 숲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사슴무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포식자 없이 이곳에서 번성한 이들의 모피와 고기는 초반에 우리의 따뜻한 의복과 식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이 장원에는 그럭저럭 쓸만한 양의 철, 열매덤불, 점토와 석재 등등 다양한 자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원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지표면의 자원들이 아닌 토양 바로 그 자체에 있으니 장원 전체에 기름진 옥토가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흑토와 비견될 정도의 높은 비옥도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천여지인 이곳은 과거의 농사로 인한 지력의 소모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농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캠프와 가깝고 상대적으로 보리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저곳을 시작으로 삼으면 되겠군요. 봄디 마을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장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입니다. 현재는 그저 말뚝으로 경계를 세운 공터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이곳은 물자와 사람이 북적이는 마을의 중심지가 될 것이죠. 그렇게 시장의 위치를 정하고 그 주변의 도로를 두른 뒤 근처의 숲에 벌목장을 건설한다면 본격적인 마을을 건설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벌목장이라는 목표를 얻은 주민들은 삽을 들고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무거운 통나무를 실은 황소는 그 뒤를 따릅니다. 가공이 쉽고 가벼우며 비와 바람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목재는 시대를 불문하고 거의 필수적인 건축자재입니다. 따라서 마을의 초반 발전을 위해 벌목장은 가장 먼저 건설되어야 할 중요시설이죠. 그렇게 벌목장 건설을 막 끝마치고 현장 시찰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으니 바로 근처의 유력자 사생아 힐데볼트 남작의 편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지 바로 위에 위치한 장원 2개를 다스리는 지역의 군벌로,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주변의 패권 확립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시시한 압박 편지에는 굴하지 않죠. 좀 거친 상판떼기를 가졌다고 협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웃사촌과 훈훈한 덕담을 나누던 동안에도 주민들은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었으니 덕분에 드디어 마을의 첫 번째 주택을 건설할 충분한 목재가 모였습니다. 벌목장이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편이니 빠른 차제 조달을 위해 황소를 한 마리 더 구매하는 게 좋겠군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아직 마을은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런 상황일수록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입니다. 중세의 농촌사회에 있어 집이라는 것은 비단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보금자리의 개념을 넘어서 야생과 문명을 구분짓는 유일한 경계선이자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전의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 부지를 여유롭게 잡아놓은 덕분에 왼편의 공터에 추가적인 가족의 입주를 허용하는 별채를 건설할 수 있는데, 별채의 경우 본체와 난방과 의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후 생필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또한 본체에 비해 건설 시간이 빨라 유연한 확장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머릿수에 맞게 주택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각종 식량과 연료 등 필수적인 자원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그곳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다만 생산 건물들은 용량이 작은 간이 저장고만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운영된다면 순식간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작업을 중단하기 일쑤이니,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의 이동을 위해 식량 및 자원 창고의 건설은 초반에 필수적입니다. 아니면 근처 도적들이 우리의 창고를 대신 비워주기를 기다리던가요. 이 거친 북부 영지는 우리와 사생아 남작이 도착하기 전부터 도적들의 놀이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살육과 강탈이 곧 삶의 방식인 이들은
잘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근원적인 본능으로 단결되어 있으니 한 따스의 농민무리에 불과한 우리가 저들의 대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서 최선은 그저 우리가 마을을 빠르게 건설하기 전까지 저들이 모피 몇 장에 만족하길 바랄 뿐이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가 물류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이유는 바로 그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지기만이 다루는 손수레에 있는데, 항시 손수레를 이용하는 창고지기는 맨손을 사용하는 주민에 비해 몇 배의 효율로 물자를 나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마을 전체의 물동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생산자들은 오로지 물건의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물자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생필품을 거래하기 위해 시장의 가판대들이 하나둘씩 세워지니 이곳에서의 생활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주민들의 사기 또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단지 도적놈들도 이 단내를 맞고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주민들은 이제 식량과 연료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중세의 마을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말입니다. 가톨릭의 교리에 따라 모든 종교 예배는 오직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대의 종교란 단순히 믿음을 넘어서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과 인문학 그 자체였기에 교회가 없이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법이니, 따라서 교회의 건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법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말이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드디어 마을에는 새로운 주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성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마을은 서서히 거대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슬슬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차례죠. 마을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마을의 발전 방향성을 결정하는 개발 점수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루트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점토와 철광석 등의 천연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우리는 우선 무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착지가 성장함에 따라 민병대를 조직할 기본적인 무기를 지원받기는 했지만 주변에 들끓는 도적과 남작의 용병을 견제하기에 이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기본적인 수공예 산업을 발전시켜 수입을 얻고 그 자금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시켜야만 합니다. 도적들이 언제까지 약탈물 몇 자루에 만족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적절한 군대 없이 번영을 누리는 작은 마을의 존재는 약탈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니 내년 봄 우리는 도적들의 본격적인 침공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불친절한 이웃사촌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위치한 풍부한 점토와 석재가 있는 장원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생아 남작은 부유한 뒷배를 활용해 고용한 자신의 용병들을 행군시키며 허구한 날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금수저 양반과는 다르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군대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슴무리 덕분에 가죽은 남아돌고 있으니 이를 판매하여 초기 자금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군요. 점토와 덕 또한 직접 구워낸 지붕 타일을 수출해 우리의 빈약한 지갑 사정을 개선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약간의 자금을 확보한 덕분에 우리는 주민들의 뒤뜰에 닭장을 들여놔 열매와 사슴고기만으로 연명하던 식탁에 조금 다른 반찬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투자 역시 단순히 주민복지가 그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창과 방패 등의 군수물자를 외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은 우리의 자금 사정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을 기능공으로 육성하여 이를 직접 양산해야 하는데, 기능공들이 거주하는 1레벨 주택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는 식량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것을 손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달걀뿐이죠. 그렇게 건설된 1레벨 주택에서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비싼 군수물자를 직접 생산하여 민병대 무장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닭장과 작업장은 모두 주택 부지의 뒷마당이 있어야 건설이 가능하죠. 주택을 건설할 때는 이러한 변수들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돈은 항상 부족하니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철광석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더라도 일단 장원 내에 매장량을 끌어모으고
이러한 발전에 필요한 목재는 벌목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공급을 늘립니다. 정말이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제 마을이 다시금 성장했으니 다음 성장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현재 우리 교역소에서 진행되는 교역에는 기존원가와는 무관하게 무료 운하 연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입관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원자재 수입을 통한 가공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죠. 이후 중상주의라고 불리게 될 이러한 극단적인 보호무역은 지역금과 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이 지역왕의 정책일 테지만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빠르게 군대를 육성하지 못한다면 도적의 차가운 칼날을 맞이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이며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활발한 교역은 필수입니다. 이제 무기의 공급 경로도 확보했겠다. 이곳에 정착할 싱싱한 이주민들만 끌어들인다면 어렵지 않게 군대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의 높은 행복도를 고려했을 때 그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본격적인 식량 생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 대자연은 열매와 사슴무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었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정도의 크기로 마을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인위적인 식량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농사라는 녀석은 최소한 1년 전부터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우선 앞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뒷마당을 넓게 잡은 저 주택들의 뒤편에는 채소밭을 일구고 황소들은 정말 생각이 날 때마다 주문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앞으로의 효율적인 농사를 위해서 황소의 엄청난 힘을 사용하는 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잠깐 발전을 위해 까먹고 있던 저 도적대들의 습격에서 살아남는다면 말입니다. 36명의 건장한 장정으로 이루어진 도적대가 방패와 무기를 짊어지고 우리의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다지 걱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44명의 민병대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한판 제대로 붙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저놈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36인의 도적대가 걱정되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사생아 남작이 친히 자신의 사비를 털어 용병을 고용해 도적들을 소탕하기로 결심한 걸 보니까 말이죠. 분명히 주민들을 사지에 몰아넣지 않게 되어 좋은 일이긴 한데 뭔가 손해본 기분이군요. 뭐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번 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이번 습격이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습격도 아닐 것이니 어느 정도 기초를 쌓은 지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농사는 필수적입니다. 이제 저 드넓은 들판과 숲들은 우리의 쟁기와 도끼에 의해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원은 최고의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북부 장원의 영주로서 새로이 발령받은 우리는 나무를 베어내어 이 허허벌판에 주택과 교회를 건설하고 스스로 창과 방패를 생산하여 우리를 보호할 민병대를 조직해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기본적인 생존을 이루었으니 다음은 이 장원의 번영을 이룰 차례입니다. 우리의 쟁기와 도끼로 이곳의 들판과 숲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들에서 다시 푸른 풀들이 깨어나고 진행 중이던 채소밭 건설 또한 완료된 지금 이제 본격적인 토지를 활용한 집약적인 작물 재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다만 계획에 따르면 진작에 완공이 끝났어야 할 농가들은 아직도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밀농사까지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군요. 뭐 괜찮습니다. 사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우리가 가진 가을밀 종자의 특성상 봄에 그 씨를 뿌린다고 해도 유의미한 수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미리 내년을 위해 우선은 경작지를 적당한 크기로 설정해 이번 가을부터 시작될 농사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아직 규모가 작은 우리 마을의 특성상 각 경작지의 크기는 딱 이 모르겐 정도가 추후 관리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경작지의 경계를 모두 나누었다면 이제는 각 구획마다 재배할 작물을 설정하고 각 농가의 쟁기가 딸린 황소를 배치해 이전에 말했듯이 황소의 엄청난 힘을 활용하여 이곳에서의 농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야생 잡초의 뿌리로 뒤덮이고
지난 겨울의 냉기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있는 토지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밭갈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을 사람의 힘만으로 갈아엎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드는 일이고, 그렇기에 인류는 가축의 힘을 활용하는 쟁기를 발명해냈죠. 소수의 인원으로 저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해주는 쟁기는 그야말로 중세의 주요 발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기본적으로 더 좁은 땅에 더 많은 사람을 부양케 하는 성질이 있으니, 이러한 선례를 생각해보면 농사를 시작한 우리의 마을은 앞으로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증하는 목재 수요로 인해 엄청난 속도로 벌목되어가는 숲은 확실히 미래의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추후 경작지 확보를 위해 숲을 벌목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직 예상 범주 아니니 괜찮습니다. 그저 건초만을 연료로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황소들은 어느새 대부분의 밭을 갈아내었고, 이 정도 속도라면 충분히 가을의 파종에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그런 밭도 준비가 다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으니 이제 농가의 주민들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파종을 진행할 차례이군요. 보통 가을에 그 씨를 뿌리는 가을밀은 초기 성장 과정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한 피해가 적어 재배가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어찌되었든 파종과 재배는 꼭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는 가을을 대비해 어느 정도의 여유 인력을 확보해 두어야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니 남은 것은 모두 전능하신 대자연의 몫이며, 다음 연도 이맘때 이 들판이 황금빛 물결로 뒤덮이면 우리 마을은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이번 겨울 미리 그 준비를 해두어야겠죠. 밭을 가는 건 소의 몫이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농부는 상대적으로 수확 및 파종이 이루어지는 가을 이후에는 그 손이 남게 되니, 그 외의 기간에 농부들은 마을의 공사와 자원 수집을 책임지는 훌륭한 노동력이 됩니다. 더 큰 농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력이, 더 많은 노동력을 위해서는 더 큰 마을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이클을 따라 우리의 마을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확장해 나갑니다. 이렇듯 농사는 막대한 잉여 식량과 노동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중세시대의 아주 중요한 경제활동입니다. 따라서 중세 세계에서 훌륭한 영주의 기준이란 바로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밭을 나누고 다음 연도의 경작을 계획하는 능력에 달려있죠. 이미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밤메뚜기가 있다고 귀한 황소와 인력을 놀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눈발이 그치고 봄이 찾아오면 다시 황소를 이용해 이번 연도 가을에 씨를 뿌릴 땅을 미리 갈아엎어 두어야 합니다. 고작 가을 3달 동안 한 농지에서 수확을 모두 끝내는 동시에 다시 땅을 갈아엎고 파종까지 마쳐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1년 단위로 농경지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드넓은 경작지에선 내년 이어질 대규모 농사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갈 때, 초반에 건설된 채소 텃밭은 준수한 수확량으로 내년 추수 전까지 우려되었던 식량 부족 사태를 막는 걸 넘어서 벌써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야생에 불과했던 이 장원의 들과 숲은 이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요한 농지가 되었으니 소중한 토지는 한 뼘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기에 우리는 마을의 좁은 구석 공간까지 활용해 울타리를 세우고 집을 지어나갑니다. 아마 마을 주민들은 이 집의 가족들을 모퉁이네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장원은 인구 165명을 보유한 꽤 그럴듯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초라했던 처음과는 다르게 이제 시장 가판되는 주민들로 북적이고, 민병대는 나날이 그 규모를 키워 멀리서 보면 제법 그럴듯한 군대로 보일 정도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그럴듯한 장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갖추어야 할 핵심 시설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곳의 지배자인 영주, 즉 저의 저택을 짓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장원 구석에 자리 잡은 조용한 언덕 위에 이 아름다운 저택만 건설된다면 더 이상 닭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쫓기듯이 깨어나는 마을에서의 끔찍한 아침은 이제 안녕입니다. 다만 수확철이 코앞인데 아무리 영주라도 이 중요한 시기 노동력을 함부로 착출할 수는 없는 법이죠. 이번 가을만 넘기면, 정말 이번 가을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아직 8월밖에 되지 않았건만 황금의 물결이 바람에 실려 들판 전체에 넘실거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도는 풍년이 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 모든 작물을 거둬들이려면 필시 창고에 공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풍년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창고를 더 건설하는 게 좋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즐거운 수확의 시간입니다. 밀의 미라를 타작하고 아마 줄기의 껍질을 벗겨낼 시간 말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마을 주민 대부분은 이곳에 모여 낫을 들고 지난 1년간 노동의 과실을 하나도 아낌없이 거두어내고 우리에게 자연의 선물을 선사한 농토는 다시금 그 헐벗은 지면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한 차례 농사가 끝나면 농토는 막대한 지력을 소모하고 그렇기에 매년 같은 농지에서 같은 작물을 심는다면 지력을 잃은 토지의 효율은 눈에 띄도록 감소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퇴비나 비료가 없는 이 시대의 지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재배 없이 땅을 1년 정도 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휴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농부는 휴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여유 경작지를 준비해야만 하죠. 이번 봄과 여름, 황소들이 미리 잘 갈아놓았던 바로 그 경작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에서 널리 쓰이던 농법 중 하나인 이포제입니다. 한편 농사를 계속하는 이 와중에도 우리의 충실한 기능공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방패와 활을 생산해 우리는 넘쳐나는 수확물로 남은 자리가 부족한 창고도 비울 겸 이를 수출하고 덕분에 곧 자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흘러 우리는 아직 뒤뜰이 비어있는 모든 집에 추가적인 닭장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서 아침마다 울려 퍼질 괴성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군요. 한시라도 빨리 농부들을 소집해 저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싶지만 아직 농부들은 곡물 타작에 여념이 없으며 달걀, 채소, 밀과 보리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물 위에 우리의 창고지기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 그러니 창고 건설의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당분간 어떻게든 귀를 틀어막든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인내 시간을 버티고 버텨 드디어 한 해 농사가 모두 끝나고 11월이 지나기 직전 드디어 우리에게 언덕 위에 저택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도착합니다. 드디어 이곳에 정착하고 4번의 겨울을 겪은 지금에서야 우리의 저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집은 단순히 영주의 개인 공간이 아닌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과 수행원들의 거주지가 되어주기도 하니 영주의 저택을 갖춘 우리는 드디어 전문적으로 전투 임무에 종사하는 전쟁의 전문가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시민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민병대와는 달리 항상 전투만을 준비하는 상비군인 수행원들은 이후 전투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도적들과 불친절한 이웃의 칼날이 번뜩이는 이곳에서 아무런 방어시설 없이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곧 자살행위에 가까우니 따라서 장원 영주들의 저택은 항상 어느 정도의 요새와 수준을 갖추기 마련이죠. 물론 멋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다시 눈발이 날리는 겨울이 돌아왔으니 이럴 때 바로 농부들의 노동력을 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영주의 뛰어난 수완으로 배를 고른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쁘게 판자를 날라야 할 것입니다. 뭐 어차피 농민은 그저 착하고 배려심 깊은 영주보다는 그들을 먹여주고 취하게 해주는 영주를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들이 판자 정도야 못 날라줄까요? 결국 인간 사이의 건전한 충성심이란 무조건적인 복종의 강요보다는 이러한 타당한 이해관계에서 형성되는 법입니다. 농민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어야 하기에 늘어가는 주민들을 부양하기 위해 우리는 농가를 더 확장하고 그 근처에 벌목장을 건설하여 숲을 벌목하고 농경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또다시 우리를 노리는 저 약탈자들을 먼저 처리한다면 말입니다. 저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많은 머릿수로 무장한 72명의 도적대는 우리의 평화로운 마을을 노리며 진군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민병대를 키워온 것입니다. 드디어 한번 제대로 부딪힐 때가 왔습니다.
민병대의 소집을 알리는 종소리에 여기저기에서 건장한 장정들이 자신의 무기와 방어구를 챙겨들고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우리의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창과 방패로 무장한 민병대가 우리가 가꾼 밀밭을 가르며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투로 마을을 지켜내며 최대한 많은 가장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중세의 전투에서 적을 죽이고 아군을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적절한 대응이 있습니다. 도적들의 강점은 숲을 끼고 아군의 측면을 기습하는 우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저지하고자 숲을 마주보고 대응을 갖추어 도적들에게 정면 공격을 강요합니다. 역시나 예상한 바처럼 도적 부대 한 무리는 왼쪽 숲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의 왼쪽 축구방을 노리고 기동하지만, 그러나 공격이 이루어질 시간과 공간을 알아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습으로 성립하지 않으니 적의 전술을 파괴한 지금 두 집단의 전투는 이제 순수한 힘과 힘의 맞대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적들이 거리를 빠르게 좁혀오니 우리는 궁병들에게 자유사격을 허용하고 건병대를 측면에 배치해 좌측의 우회 부대를 견제합니다. 거기서 적이 더 거리를 좁혀오면 이제 보병을 전진시키고 궁수를 후방으로 보낼 차례이죠. 다만 궁수들의 전략적 후퇴 과정에서 두 민병대의 대열이 충돌해 후퇴의 시기를 놓쳐 뒤를 잡힌 왼쪽의 궁병대는 순식간에 부대의 절반을 잃는 뼈아픈 손실을 겪습니다. 민병대의 부족한 숙련도가 여기서 발목을 잡는군요. 그래도 다행히 그들의 투쟁 의지는 여전하니 우리는 빠르게 그들을 후퇴시키고 좌측 건병대의 측면을 노리는 적의 부대는 예비대로 두었던 수행원을 투입해 요격합니다. 아군과 적이 뒤엉켜 후방에서의 사격이 불가능한 지금 공병대는 이제 측면에서 적을 타격하는 전형적인 망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궁병의 측면 사격 지원과 함께 본격적인 양측 모루 간의 충돌이 벌어지니 기본적으로 측면 타격에 최적화된 도적들의 경보병 부대는 창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대와의 상정하지 않은 정면 충돌을 빠르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영의 붕괴는 곧 일방적인 학살을 의미하죠. 도적들은 이내 무기를 내던지고 저 멀리 생존을 위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투로 인한 우리의 전사자는 18명, 아까 뒤를 잡혔던 궁병대의 전사자를 제외하면 근접전으로 사망한 자는 고작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도적들의 시체는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죠. 처음인 걸 감안하면 꽤 성공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피해 젖은 창과 방패를 내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골칫거리는 비단 도적대만이 아닙니다. 사생아 남작의 왕성한 확장 야욕으로 이미 이 지역의 장원은 우리의 장원만을 제외하고 모두 그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니 조만간 우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생아 남작의 군대와도 맞서야 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이 거친 야생을 길들인 우리의 마을은 이제 다른 인간들과의 충돌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몰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등 뒤 자신의 집을 지키는 전사보다 상대하기 더 까다로운 적은 없으니 남작은 처음에 우리를 살려둔 것을 그 무엇보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땅에서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면 그곳을 정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확실히 이 땅의 야생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작 생존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의 깃발을 휘날리겠노라 다짐하였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남작과 도적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결말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번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에 철갑을 두르고 긴 시간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막대한 자원을 비축해야만 합니다.
도적의 대규모 습격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우리는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왕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변찮은 자원을 알아차린 왕이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여한 것이었죠. 게다가 외부 영지에서 거래하는 자원에는 은화 5잎의 관세까지. 정말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덕분에 이제 외부의 자원을 수입해 가공하는 중개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겠군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앞으로 모든 자원을 자급자족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근처에서 가장 풍부한 철검과 각종 자원은 모두 사생아 남작의 영지에 있다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세금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왕의 합법적인 약탈 행위로 우리는 이제 마을의 풍요뿐만이 아닌 세금 납부를 위해 우리의 주머니까지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야만 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민들의 주택을 개선하고 농지를 확장하여 마을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앞으로 늘어만 갈 세금에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을의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하니까요. 이러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마을은 다시금 성장의 원동력을 얻었으니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건설한 양질의 주택들이 마을의 중심부를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이는 곧 마을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주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우리는 마을의 발전으로 얻은 개발 점수를 투자하여 사과나무 종자를 구하고 숫쟁이들의 기술을 배워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숯은 하루치의 장작을 구워내 이틀치의 연료를 만들어내는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이니 마을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속도로 주변 숲의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적은 장작으로 더 많은 연료를 생산하는 숯가마는 비단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해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숯가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다른 창고들의 장작 보관을 막고 숯가마 근처에 장작과 숯만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따로 건설해 숯가마 작업자들의 동선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확보한 사과나무 종자를 활용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넓은 뒷뜰을 가진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우리가 건설한 시민 나으리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은 무려 4가지 이상의 식품 다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과과 수원을 부지런히 늘려 빵과 채소, 사과 그리고 잡다한 고기와 덤불 열매 같은 여러가지 식품을 시장에 구비해야지만 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작물과 생산시설은 별개로 이전에 시작한 우리의 대규모 농업 또한 나날이 그 규모와 효율성을 키워나가고 있으니 마을의 창고에는 1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비축물이 쌓여가고 인구 또한 크게 늘어나 장원의 금고에는 나날이 반짝이는 은하들이 늘어만 가니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남아도는 재물을 활용하여 기존의 7명에 불과했던 수행원 부대를 무려 24명의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덕에 우리의 전력은 크게 강화되어 이제 우리를 노리는 약탈자무리의 처리는 그저 귀찮은 연례 행사 정도가 되었을 뿐이죠. 그들의 한미한 몸뚱이는 어디 구덩이에서 썩어 문드러져 우리 토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전에 이미 튼튼한 기반을 잘 닦아놓은 우리의 장원은 끝없이 성장해 나가고 이제 이곳에서 이룰 수 있는 발전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나머지는 늘 그려왔던 것처럼 밀과 보리가 들판에서 자라나는 걸 감상하고 그것이 잘 자라나면 빵과 맥주를 빚을 뿐이며 미리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 드넓은 휴경지에 울타리를 설치해 본래라면 사용하지 못하는 땅까지 목초지로 알뜰하게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양모를 벗겨내고 추가적으로는 그들의 생리현상이 휴경지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들의 머릿수를 하나씩 늘려갈 뿐입니다. 이제 마을의 발전이란 그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사생아 남작이 거짓 명분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웃 장원들의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왼쪽에 위치한 이웃 장원은 비록 작물 재배 자체에는 매우 부적합한 거친 토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토양은 엄청난 규모의 철광을 품고 있습니다. 이 철광만 있다면 우리 마을 민병대 모두를 철갑으로 무장시키는데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죠. 우리 군대의 무장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며 각종 무기와 방어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철광석은 현재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막대할 미래 철광석 수요를 모두 수입으로 대처하려면 아무리 우리라도 파산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의 깃발 아래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생아 남작에게서 이 영지를 탈환해 철광석을 확보하여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장구류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침공에 당황한 사생아 남작은 우리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 협상을 시도하지만 어차피 저 영지에 철광석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에게 압도당할 것입니다. 결국에 사생아 남작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술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중앙의 언덕입니다. 언덕의 위치에 싸우는 군대는 중세 전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질량의 중력을 더하여 적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급속 행군으로 병사들이 크게 지쳤으니 우리는 이 전투를 수비적으로 진행해야지만 효율적으로 교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친 우리에게 휴식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남작은 자신의 군대를 다그쳐 대형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에게로 쇄도하고 그 결과 양옆으로 긴 대형을 갖춘 우리와는 다르게 적들은 왼쪽 오른쪽 큰 두 덩어리로 나뉘어 그대로 우리에게 충돌합니다. 전문 용병단으로 이루어진 남작의 좌측 부대는 노련하게 충돌 직전 그 대열을 전개하는 데 성공하지만 우측에 고용된 도적 용병들은 남작의 수영원과 같은 곳을 공격하는 실수를 범해 남작의 우측 부대는 좁은 면적에 순식간에 압축됩니다. 덕분에 중앙의 건병대는 어렵지 않게 그들의 후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후방에서 공격당하는 것은 뒤에서 검을 맞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일이긴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적들에게 앞뒤로 압축되어 자신의 무기를 휘두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기와 방패를 들 수 없는 군대는 그때부터 머릿수와 병력의 질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날아드는 창과 칼을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작과의 첫 번째 전투는 놀랍게도 단 3분 만에 그 결판이 나 남작의 군대는 이 영지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남작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했던 철광석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수많은 병사를 잃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캠프를 세우고 집을 건설하여 이 장원의 풍부한 철광석을 마음껏 채굴하고 이곳을 앞으로의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얻은 이 영지도 어느 정도 개발시켜줄 필요가 있기에 우리는 이곳의 마을의 기반을 다지고 교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합니다. 아니 그렇게 맨발로 걸어서야 언제 우리 민병대를 무장시킬 철광석을 모두 나르겠습니까? 같은 영지 내에서는 창고지기들이 있다지만 엄연히 다른 장원으로 분리된 다른 영지끼리의 거래는 꽤 먼 길을 걸어야 하는 법이니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튼튼한 말 한 마리는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곳을 철광석을 채굴하는 단순 거점으로만 키울 것이기에 대부분의 식량을 기존 마을에 의존하는 이곳에서 원활한 교역은 곧 생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거침없는 행보의 위협을 느낀 사생아 남작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더 많은 용병을 고용해 우리의 뒤를 노립니다. 다만 처음에는 우리 군대가 준비되기 전에 그가 우리 마을을 불태우진 않을까 가슴을 졸이기도 했지만 사생아 남작은 어디까지나 이 마을을 통째로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다행히 그러한 약탈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란다면 우리야 아쉬울 건 없습니다. 한번 승부가 난 지금 이제 정면 승부에서 남작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되니까요. 군사적 소양이 많이 부족한 듯해 보이는 남작은 다시 한번 좁은 면적의 군대를 집중시키는 우를 범하니 그가 와인 살돈을 아껴 고용한 그의 용병단은 또다시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그에 비해 남작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그저 시체의 한 무더기를 치울 노동력 손실 정도에 불과하죠. 하필이면 농번기에 우리를 습격한 남작 때문에 우리의 풍차와 식량창고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신음하고, 벌써 겨우내 쌓인 눈이 다 녹아내린 이 시점에도 가공을 기다리는 곡식들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만약 남작의 목표가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건 확실히 이룬 것 같군요.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직접 찾아갈 텐데 말입니다. 하긴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마을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우리의 불친절한 이웃에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기는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그저 식량 생산력 향상과 영주의 개인적인 확장의 욕을 원동력으로 미친듯이 그 규모를 늘린 마을은 이제는 거의 작은 도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 크기가 커졌고,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발전과 팽창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자금으로 우리는 이웃마을까지 영주저택을 확장하여 황금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수행원 한 부대를 더 고용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미친듯이 늘린 야채 텃밭은 이제 텃밭이 아니라 대규모 플랜테이션이라 그 호칭을 변경해야 할 판이며, 애초에 식량 다양성을 위해 조금만 키우려던 사과나무 과수원은 어느샌가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릴 만한 작은 숲 정도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릿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양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닭들을 능가하는 새로운 소음공해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어쩌겠습니까? 번기 그저 그래프의 숫자가 느는 것만 봐도 행복한 저에게 대규모 개발과 그로 인한 강렬한 수치적, 시각적 피드백은 거의 아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창고지기들은 이제 잠자코 아무리 정리해도 빈자리가 없는 창고의 미스터리에 순응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장원에 은하는 금고를 비집고 나와 바닥에 쏟아질 정도이고, 성공적인 농업 덕택에 마을의 모든 식량 창고에는 남는 자리가 없으니 어떠한 기근과 재난도 우리의 마을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준비는 차고 넘칠 정도로 끝냈습니다. 슬슬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사슬과 판금갑옷으로 몸을 두른 우리의 군대는 이제 예정된 결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남작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또한 평화를 믿은 적은 없습니다. 그저 남작은 우리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졌기에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그보다 약했던 우리는 더 좁고 자원이 부족한 변방으로 밀려났을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였고, 창고에는 식량이, 금고에는 은하가 넘쳐납니다. 드디어 이 지역을 통일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저 성가신 경쟁자를 제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 준우승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승리하여 이 땅에 살아남거나 아니면 패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곳에 운명을 건 마지막 군사작전이 시작됩니다. 이곳의 대부분을 점령한 남작에 맞서기 위해 철갑으로 무장하고 실전으로 단련된 우리의 민병대가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야생에서 마을을 키워내고 군대를 육성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마지막 시련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충돌로 남작은 우리와 이 땅에서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왔기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남작은 아직 우리의 3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점거하고 있으며 그 영토마다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용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들이 한자리에 집결할 틈이 없도록 단숨에 공격을 밀어붙여 남작의 모든 주둔군을 각기격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군대는 다시 한번 남작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번 원정이 끝나면 이 땅에는 남작과 우리 둘 중 하나의 깃발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공격이 시작되고 머지않아 북쪽에서 남작의 용병단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정예 수행원 한 부대와 건병 2부대, 그리고 경보병과 궁병대 각각 한 부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둔군 부대입니다. 물론 저 정도 규모의 주둔군을 처리하는 건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연속적인 공세를 위해 이번 전투에서 우리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단 한 번의 원정에 저 정도 규모의 적을 최소 6부대는 상대해야 하니까요. 머지않아 빗줄기를 뚫고 우리의 화살이 적들에게 날아들며 본격적인 전투는 시작됩니다. 중세의 전투에서 적보다 더 많은 궁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에게 더 많은 화살을 박아놓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전에서 적을 압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포기하고 뒤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돌진해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적들에게 화살을 쏟아부으며 우리의 준비된 진영으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장대비 속에서 화살을 피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우리에게 달려온 적들은 이미 시작부터 우리에 비해 체력적, 전술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꾀를 부릴 것도 없이 이미 그들에 비해 우월한 우리의 보병 전력은 최소한의 피해로 용병들을 학살하니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최고의 전략이란 바로 적보다 강한 군대를 끌고 와 적을 정석대로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10대명의 인원 손실만으로 적의 주둔군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이번 원정은 이와 같은 전투를 5번만 더 반복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죠. 그렇게 동일한 전략을 고수하며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적들을 섬멸해 나갔으며 남작의 자랑스러운 용병단은 하나둘씩 풀밭에서 나뒹굴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 또한 쏟아지는 화살의 그 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휴식은 없습니다. 연속적인 각계격파의 성공을 위해 부대는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난 전투의 생존자들이 남작의 성에 당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습은 대부분의 효과를 잃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렇기에 이 잔혹한 원정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며 매일매일 쌓여가는 승전보와 시체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전사들은 생존을 꿈꾸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쯤 농번기를 맞이하였을 고향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 땅을 밟기를 희망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의 각박한 스케줄은 그러한 짧은 감성에 빠질 여유조차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니 이제 벌써 4번째 전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들보다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백병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출혈을 강요합니다. 모든 병사는 전투가 아닌 승리를 위해 싸우며 죽이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 이러한 무리한 원정을 우리의 민병대가 버텨주는 것은 순전히 이 싸움이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수세에 몰리면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 달아나는 남작의 용병들과는 달리 원정 중에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소모된 이 시점에도 우리의 군대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개개인의 생존을 포기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사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죽어나간 동료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5번째 전투, 생각보다 길어진 원정 탓에 이윽고 전장에는 눈발이 휘날리고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소모된 아군의 모로는 이제 적들의 공세를 붙잡아 놓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적을 붙잡아 놓기 위해 필사의 저항을 이어가던 좌측 건병대는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다 쓰러지고, 좌측의 건병대를 전멸시킨 적의 주둔군은 순식간에 측면에서 사격을 퍼붓던 우리의 궁수들에게 그 칼끝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측에서는 한참 전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예비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으니 그저 우측의 적들이 정리되기 전까지 그들이 최대한 버틸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머지않아 우측의 적을 정리한 보병대가 황급히 달려와 적들의 후방을 치지만 이미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번 5번째 전투로 건병대 한 부대는 전멸, 그리고 살아남은 다른 부대들도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대로는 마지막 6번째 공세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즉,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고작 마지막 한 번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건만 지금까지 누적되어 오던 피해는 우리에게 마지막 한 번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병력을 재정비하고 돌아온다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번 남작이 어느 정도의 방비를 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 적진에 돌진하는 건 자살행위에 불과하니 지금은 잠깐 물러나야만 할 때입니다. 뭐 찜찜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미 창고에 많은 군수물자를 비축해 놓은 만큼 민병대 회복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며 그저 눈이 녹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마지막 공격을 위한 충분한 전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을 비운 동안에도 대부분의 생산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인구 또한 계속 유입되고 있기에 병사들은 별다른 근심 없이 배불리 먹으며 전장에서 쌓인 여독을 풀 수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밀과 보리를 거두고 빵을 굽는 시시한 나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기다려도 줄어들지 않는 풍차 앞에 죽을 기다리며 치열했던 전장을 추억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눈이 녹아내리면 민병대는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다시금 마무리하지 못한 전장으로 향합니다. 이번 원정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신병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저번에 지옥 같은 원정을 겪지 않고도 단 한 번의 전투로 영웅으로서 마을에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몇십 년 뒤 난로가에서 선자가 사생아 남작과의 전쟁 때의 무용담을 물어볼 때 마을 구석에서 황소똥이나 치우고 있었다고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최후의 전투에서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허용한 몇 달의 시간 동안 남작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괜히 안 좋은 예감이 엄습한 우리는 전투 직전 고용할 수 있는 자유용병을 찾아봤지만 이상하게도 전쟁이 한창인 이곳의 용병들은 고용시장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기분 나쁜 불안함과 부유감이 우리의 몸을 휘감지만 전쟁이란 것은 원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물러설 수 있는 싸움이었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해온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의와 각오도 실제 우리에게 닥친 재앙을 마주한다면 한순간에 흔들리기 마련이죠. 남작이 자신에게 남은 모든 금전적, 정치적 자산을 동원하여 이 지역의 모든 용병들을 끌어모아 무려 400여 명의 군세를 이끌고 도착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군대는 264명,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상당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적은 피해로 적들을 처리하던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반대의 입장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일단 숲으로 숨어들어 저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측면을 노출하기를 바랬지만 우리의 위치를 이미 파악한 그들은 순식간에 전투 대응을 갖춥니다. 결국 정면 승부를 피할 수는 없을 듯해 보이는군요. 항상 반대편의 입장에서 전투를 치러왔던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살로 우리를 숲에서 끌어낼 심산입니다. 곧이어 궁병대 간의 사격전이 시작되고 3대2의 수적 열세를 안고 있는 우리는 이곳의 나무와 풀숲이 저들의 화살을 막아주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화살을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한 차례 교전 끝에 우리는 우측 궁병대의 전력을 조금씩 깎아내는 것에 성공하고, 이내 그들은 대부분의 병사를 잃지만 그건 적의 사격을 집중적으로 당한 우리의 좌측 궁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환비는 1대1. 그들은 잘 싸웠지만 현재 전력차에서 각자 하나씩 부대를 잃었다면 그것은 사격전에서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니 결국 그들이 우리의 돌격을 강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선택지는 없습니다. 궁병대를 뒤로 물리고 백병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한 번의 돌격에 지금까지 모든 것의 결말이 정해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한정된 시간에 대열을 정비하고 우리보다 우세한 적을 상대할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바로 적의 시선에서 현재의 전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정면에 우리의 보병 6부대를 받아낼 보병을 똑같이 6부대 배치하고 우측에는 그 측면을 노릴 3부대를 예비대로 편성하였으니, 그렇기에 우리가 저들과 정면으로 맞부딪힌다면 우리의 군대는 측면에서의 공격에 의해 그대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면을 틀어막는다고 하면 똑같이 중앙의 병력이 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이 먼저 무너지게 되겠죠. 이렇듯 병력의 열세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지형이 없는 이곳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점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적의 화살에 이끌려 나오는 우리가 바로 이번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측의 정예 수행원 2부대를 우군, 그리고 중앙의 2부대는 중군으로, 마지막으로는 좌측의 2부대는 좌군으로 배치하여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고 처음에는 우군부터 적에게 전진시키고 그 이후에는 중군을, 마지막으로는 좌군을 순서대로 진군시킵니다. 예상대로 우리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의 예비대는 우리의 좌측면을 노리기 위해 기동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가장 먼저 적과 접촉한 우군은 가장 위협적인 적의 수행원을 처리하기 위해 돌진하고, 중군은 궁병대의 후퇴로 전열이 꼬인 적의 중앙을 공격할 것이며, 좌군은 우리의 측면을 막으며 최대한 시간을 벌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좌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을 오래 막아낼 수 없는 매우 적은 병력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교전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우세한 곳에서는 적과 더 빠르게 맞붙고, 우리가 불리한 곳에서는 최대한 적과 늦게 맞붙는 시간차를 두는 그 특유의 기동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력이 가장 집중된 우군을 가장 먼저 적과 접촉하여 적을 붕괴시키면 그들이 적과 비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중군을 지원해 적의 중앙을 처리하고, 그때쯤 우리의 좌군이 무너져도 우리는 적보다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적보다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실제 개별적인 교전에서는 적보다 우세한 전력으로 그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이죠.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이 없는 보병끼리의 전투는 사실상 최초 접촉 당시의 형태로 전투의 방향성이 대부분 정해지기에 남작이 이러한 노림수를 깨달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적군은 운 좋게 후퇴의 때를 놓친 적 궁병대 하나의 후방을 잡는 데 성공하고, 나머지 한 부대 또한 우리의 코앞까지 기동한 적 예비대의 발을 묶습니다. 이내 전 부대가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합니다. 적의 강력한 수행원들과 맞붙은 좌군은 전력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이제 막 전투가 시작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비해 이미 전투에 돌입한 지 오래인 우측의 우리 수행원들은 벌써 적의 수행원을 대부분 처리하고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직보다 경직된 군대라는 조직에서 발휘된 속임수라는 이름의 사소한 창의성은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고 해도 꽤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 법이죠. 궁병부대 하나를 처리하는 뜻밖의 전과를 거둔 좌군은 이제 다시 원래 역할대로 적의 예비대를 막는 데 주력하고, 병력의 절반을 잃었지만 성공적으로 적을 섬멸한 우군도 이제 중군과 협공하여 중앙의 적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우월한 전력을 가지고 있던 적의 중앙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머릿수로 밀려 포위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죠. 물론 우리의 좌군도 많은 병력을 잃었지만 이것은 적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그렇게 남작의 주력은 모두 전멸하여 이제는 적의 예비대만이 전장에 남았으니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결국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사생아 남작과의 전쟁도 결국에는 그 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깃발이 이 땅에서 다시 휘날릴 일은 없을 것이며 역사에는 우리의 깃발만이 남게 될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믿고 따라온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말입니다. 역사란 영광의 순간 뒤에 남은 개인들에게는 그다지 관대하지 않으니 저 들판에서 무수히 쓰러져간 이들은 그 잔혹한 흐름 속에 자신의 이름을 잃고 고작 숫자로서 기억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또한 이 처절했던 싸움의 승리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이 남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마을은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으니 그 상처는 비단 전장에 있었던 자들의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생존을 위해 싸웠고 저들은 생존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가 생존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전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원의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었기에 민병대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창과 방패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작과 도적들을 이 땅에서 몰아낸 지금 우리의 진정한 승리란 바로 남은 주민들을 배부르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아주 잘해갔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이 아닌 쟁기와 낫으로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자신들의 시시한 삶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정착했던 10명의 불황민들이 꿈꾸던 바로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야생을 개척하고 마을을 세웠으며 이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역사의 영원히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우리의 가족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